하나, 둘, 셋, 둘, 둘, 셋. 안녕하세요. 임영닷컴 차은솔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챕터와 관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특법이라고 불리죠. 이 장특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뭘 배울 거냐면, 전반적인 장특법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장특법을 이해하기 위한 법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을 좀 확인할 겁니다.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 또는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이런 식으로 이제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개념과 특징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장특법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고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특수교육법 같은 경우 매년 똑같은 내용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관련된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법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법률 또는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만드냐면 국회에서 이렇게 만듭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강제력을 가지는 규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보통 국회의원들이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법 또는 법률이고요. 이 법 또는 법률 같은 경우에는 방향 또는 원칙 정도만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 내용 같은 경우는 시행령, 대통령령이라는 걸 통해서 이거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거를 명령하고 이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만드는 거고요. 이 세부 규정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이런 내용들이 다뤄져 있고 이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이 재원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 불령을 통해서 이거를 언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 불령 같은 경우는 총리 또는 주무장관이 제정한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특수교육법은 주무장관이 당연히 교육부 장관이겠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규정한 시행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시행규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가면 갈수록 좀 더 구체화되고 세부화된다고 기억하시고 조금 이따가 볼 3단 배교표 같은 경우도 지금 보고는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법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 주체 그리고 이걸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도 알아야 여러분들 조금 더 편하게 암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된 기관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대학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대학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인 교육부 장관이 주로 맡아서 합니다. 근데 교육부 장관이 당연한 게 우리나라 교육을 다 책임져야 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권한 일부를 교육감한테 위탁을 하고요. 이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지역 단위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을 교육감이라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선거를 뽑죠. 자, 그래서 이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지역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을 다 책임져야 되지만 이것 또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고등학교만 교육감이 일단은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임명한 교육장한테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책임지고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법에 있는 표현으로는 중학교 이하 학급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이 책임진다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3단 비교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좀 기억할 내용이 뭐가 있냐면 현재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7월쯤에 개정이 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법은 이 개정이 된 내용을 보통 6개월 또는 1년 정도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시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7월 달에 바뀐 법이 올해 이렇게 7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엄청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 법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시행령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바뀌고 바로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바뀌고 바로 이렇게 시행이 되고요.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잘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바뀌어질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에 들어가면 이게 바뀌고 언제 바뀔 것인지가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법률 같은 경우, 장특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들어가면 이와 관련된 현재 뭐 새롭게 바뀔 법이라든지 아니면 공청회가 거치고 있는 법 같은 경우도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개정될 것인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그거 차지하고 일단은 우리는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조 다음에는 네, 지금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죠. 이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1항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말고도 동그라미로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된 거 같은 경우 이거를 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동그라미 1이 항, 그리고 숫자 1이 호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총칙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때 말하는 총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총칙은 목적과 정의 내용 위주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 실현과 사회 통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1조 목적에서 기억할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통합된 환경에서 자아 실현과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밑에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들이겠죠. 다음 위조는 정의인데요. 이 정의와 관련된 내용도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쉽습니다. 일단 이 정의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당연히 특수교육과 관련된 정의죠.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이후에 언급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때는 이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언급해 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법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먼저 외워야 될 내용은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들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법은 키워드 이외에 다른 구체적 내용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지금은 키워드만 알지만 시험 치기 전까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 문장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조금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에서 얘기했던 관련 서비스가 뭔지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 관련 서비스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되었죠. 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 지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지원 인력 배치, 보조공학 기기 지원, 학습 보조기기 지원, 통학 지원 및 정보 접근 지원을 말한다. 여기서 바뀐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지원 인력 배치라는 거죠. 예전에는 보조 인력이라 했는데 지금은 지원 인력 배치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얘네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3. 특수교육 대상자란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얘기한다. 여기 특수교육 대상자 관련된 내용도 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5조 관련된 내용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다음 4. 특수교육교원이란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얘기한다라고 돼 있죠. 이 특수교육 교원 같은 경우는 우리 자격증에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호자고요. 이 보호자는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언급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보호자 안에는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조부모, 후견인 등이 포함된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통합교육입니다. 이 통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초등, 그리고 유특, 교진 논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론 내용의 일부죠.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 중에서 일반 학교에서 그리고 또래와 함께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같은 걸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의 능력에 맞는 걸 받는 것을 통합교육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통합교육을 하기 위한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개별화 교육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자, 개별화 교육이란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각급 학교 장이 이러한 개별화된 교육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을 개별화 교육이라고 한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여덟 번째 순회교육이네요. 자, 순회교육도 지금 엄청 중요하죠. 자, 특수교육 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손익객 정의에는 각급 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에 직접 가는 걸 순회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등에서 많이 나오는 진로 및 직업교육이 있네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직업 재활 훈련 그리고 자립생활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할 거는 학교에서 사유로입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환 모델에서 살펴보면 포괄적 모델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특수교육기관이에요. 자,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관을 포함해서 이러한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 학급 및 특수 학교를 특수교육기관이라 한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할 건 특수 학급 및 특수 학교를 특수교육기관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수학급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반 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그래서 목적이 통합교육을 위해서 일반 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특수학급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다음 12. 각급 학교가 나오는데 이 각급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유아교육법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언급한 학교를 얘기하는데 이 각급 학교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소위 말해서 각종 학교라는 게 들어가요. 이 각종 학교가 뭐가 있냐면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나이가 든 뒤에 입학할 수 있도록 만든 학교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학교를 통틀어서 이제 각급 학교라고 얘기하고 방금 얘기했던 학교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것들을 각급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각종 학교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를 포함해서 각급 학교를 한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이 각급 학교 안에는 여기 나와 있는 특수교육기관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제3조 의무교육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 학생 또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본법에 의무교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의무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 특수교육 대상자에 한해서 교육기본법 제8조에 불구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나와 있는 2에 보시면 만 3세부터 만 17세, 우리나라 따지로 본다면 5세에서 19세 나이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의무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이 5세 미만의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와 그리고 19세 이상의 전공가 같은 경우는 하고 싶다, 그리고 필요로 하다고 하면 이거 공짜로 가르쳐 주겠다. 무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의무 교육은 당연히 다 무상 교육이고요. 무상 교육 있고 의무 교육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 일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하거나 또는 취약 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는 사람이 다시 취약할 때 그 학년의 취약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않고 계속 취약했을 때의 연령과 차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너무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언제? 18살에. 그러면 1년 동안 쉬었다고 하면 얘가 다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면 이게 20세가 넘어가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1년이 의무교육이 아니게 되죠. 근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계속 취약했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년,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만큼 더 더해가지고 그것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을 어떻게 한다? 자,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부담해야 되냐?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시행령 제3조에 나와 있죠. 제2조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풀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만 3세 이상 유치원 가족부터 의무교육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3조 의무교육의 비용 등 법 3조 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 대금 및 학급 급식비로 한다고 돼 있죠. 이 법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건 무조건 해야 될 거,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 대금 및 학급 급식비는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개 된다고 했을 때 이거 제외하고 학교 운영 지원비, 그리고 통학비, 현장 체형 학습비 등 같은 경우에는 네,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뭐 통학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통학 지원이 필요한 애들 같은 경우는 돈을 주게 돼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1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줘야 되고 2 같은 경우에는 네, 부담할 수 있거나 보조할 수 있으면 줘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험에 꽤 나와요. 자, 그리고 4조 차별금지. 얘 같은 경우 요즘에 좀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자, 가각급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 전에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에 부여해서 차별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입학 지원은 처음부터 막거나 아니면 합격한 애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차별이냐고 이제 이게 이렇게 언급이 돼 있죠.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내용 중에서 이 두 번째 내용이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 차별. 2. 수업, 학생 자치활동 및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서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 전형 절차에서 장애를 인해서 필요한 수험 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 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 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 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 학생에게 요구되지 아니한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의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조에 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이렇게 이제 언급이 돼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당연히 대학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을 보셔야 되고요. 일단 요 내용 중에 관련된 내용 중에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내부에서의 차별이 있고,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고 특수교육 대상자 지정받고 특수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나눠가지고 나중에 제가 벌칙에서 관련해서 이제 벌금이나 징역 같은 경우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지금 여기 4조와 관련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1장 총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다음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죠. 즉 특수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명시해 놓은 게 2장 내용이죠. 자, 2장의 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가 나와 있는데, 이 임무 같은 경우는 엄청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구체적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죠. 뭐 특수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기 발견을 해야 되고 취약 지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 체계를 연구 개설해야 되고, 특수교육 교원의 양성 및 연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수교육 기관의 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배치를 했을 때 구체적인 뭐 운영이나 시설 설비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된 교재, 교구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보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그리고 졸업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고등교육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그리고 관련 서비스 지원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임무로 언급이 돼 있죠. 그리고 이러한 임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도 언급이 돼 있죠. 자, 다음은 6조 내용이고요. 6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수교육기관 같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국가가 만들면 국립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면 공립이죠.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사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이 있는데 그 사립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6조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이 있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약 편의를 고려해서 특수교육기관의 지역별 장애 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 운영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특정 지역에 다 물려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이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 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당연하겠죠. 원래 내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게 만든다고 하면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4.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 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 부담 등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시행령 제4조 위탁교육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탁교육, 교육감은 법 제6조 2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 여건, 교육 가능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해서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매 학년도 시작하기 10개월 전,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잖아요. 즉 내년 걸 하려고 한다고 하면 올해 5월까지는 협의를 봐야 되겠죠. 왜? 10개월 전까지이기 때문에 보통 3월에 시작하면 5월까지는 협의를 해야 이 4조 내용을 위반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할 건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지역의 체급을 누가 지냐면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교육감이 지죠. 그래서 교육감이 이거를 협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 새끼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에 같은 수준의 교육하기 위해서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필요한 특수교육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교육감이 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내용은 뭐냐면 교육감이 이걸 책임지고 그리고 관련된 경비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가 위탁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 수 있고요.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제7조의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제7조 내용을 살펴보시면 위탁 교육기관의 변경 신청이라고 해서 1. 제6조 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약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해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에 현장 지정해 주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취약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에 교육기관 취약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 얘네들이 너무 개판으로 해가지고 내가 못 다니겠다는 경우가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한 경우고요. 그리고 내가 시각장애인데 청각장애교 와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교육에 현장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될 때라고 이제 언급이 돼 있죠. 이럴 경우에는 유, 초, 중은 교육장에게 그리고 고는 교육감에게 이거를 얘기해서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요,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를 열어 신청인 해당 교육장 등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줘야 됩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초, 중은 교육장, 그리고 고는 교육감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이 담당하는 데고요. 그리고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담당하는 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신청이 해당 교육장의 의견들을 들은 다음에 이거를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까 역할에 이제 교훈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8조에 교원의 자질 향상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해 주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실시할 때 같은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 학교의 교연에 대해서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교육 및 연수를 위해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들이 시행령 제5조 교원의 자질 향상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8조 교원의 자질 향상 관련된 내용에서는 눈에 띄는 내용이 일반 교원에 대해서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안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존중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 내용이 시험 문제에 꽤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 같은 경우 제5조 교원의 자질 향상과 관련해서 1.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학교의 교원은 특수교육 관련 내용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 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해야 되고, 특수교육 교원에 대해서는 일반 교과에 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 운영해야 된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일반 학교의 교원에 연수를 받을 때 특수교육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고, 그리고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 교원에 대해서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를, 그리고
특수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반 교과 교육에 관련된 직무연수를 가르쳐야 된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할 때에는 이 내용이 그리고 직무연수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구조 내용이고요. 구조는 이렇게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가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 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 책임 등을 통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내용이 뭐냐면, 자, 국가 및 지방단체 전체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알거나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2주 이내에 보호자에게 이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보호자의 권리 및 책임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10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나라에서 그리고 시도에서 그리고 시군구에서 하는 내용들이 약간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각 지역에 특수교육 관련된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10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고 해서요. 제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에 관련된 주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 소송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그리고 교육감 소송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장 소송으로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를 각각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중에서 제일 큰 단위가 이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법 제10조 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교육부 차관, 즉 교육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되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당연직 위원과 그리고 위촉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이고 그에 속하 있는 위원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당연직 위원은 무조건 해야 될 사람을 얘기하고 이 무조건 해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위촉위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위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수교육 교원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했던 사람 또는 보호자 또는 학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아니면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위촉위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촉위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차연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총 6년을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앙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소집해서는요.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이 돼야 되고 이때만에 제적위원회는 15명이기 때문에 8명 이상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8명 이상 있을 때 이 사람들의 과반수가 찬성을 한다고 하면 그 안건은 의결된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의 출석, 설명과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위원장이 정한다고 됩니다. 그리고 이 위촉위원 중에서 이 사람들을 못하거나 그리고 해촉을 해야 될 때에는 제6조 2에 따라서 해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촉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딱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예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도 교육청이 있고 그리고 시도교육청 예하에 시군구 교육청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교육청에는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이렇게 설치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제11조 언급이 돼 있죠. 자, 1.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조기 발견,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 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는요, 시도교육청과 시군구교육청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시군구교육청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얘기했던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 하급 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그리고 특수학급에 설치된 일반 초중 등 초등 등 학교, 그리고 관할 지역의 관공서 등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요. 설치할 때는 이렇게 지역 주민의 접근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 같은 경우는 시행령 제7조에 언급이 되어 있죠. 자, 제7조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1. 교육감은 법 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고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행정,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2개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되고요. 그 중에서 한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면 2가지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것도 당연한 거죠. 그리고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아까 여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중에 하나가 진단평가가 있었잖아요. 이 진단평가를 할 때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의원에 의뢰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거 원래라면 교육감이 책임져야 되지만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병원, 의원에 의뢰해야 되고 이 경우는 지금 교육감이 그 비용을 다 대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진단을 받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제12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연차보고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특수교육과 관련된 뭐 정책이나 그 결과를 이제 매년 국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국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할 때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면 인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돼야 돼요. 이것도 이제 개정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제13조 특수교육 실태조사가 있죠. 자, 이거는 누가 하느냐? 교육부 장관이 하고요.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계획, 그리고 특수교육 교원의 수급 계획 등을 실태조사를 해서 3년마다 실시해서 그 결과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취약하는 장애 학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 학생의 교육 복지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위에 나와 있는 1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2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년마다 하고 했다고 하면 그 결과를 얘기해 준다는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 이때는 교육감이죠.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인권 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고요.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의 장 및 여러 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민 또는 단체장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된다. 말 그대로 필요한 거 조사할 때는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 실태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시행령 제8조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관련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특수교육 대상자의 성과,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는 어떻게 되고 그와 관련된 교육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관련 서비스도 어떻게 제공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눈에 띄는 게 이렇게 만족도 및 그리고 요구 사항들도 조사하게 돼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 조사와 관련해가지고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인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세 번째 내용이 있는데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뭐 인권 침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인권 침해에 해당한 사람의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금 언급했던 세 가지 경우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표본 조사 방법을 실행하되 뽑아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전수조사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 같은 경우 다른 교육감 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의뢰해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때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돼 있죠. 제8조 2 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라고 하면서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서로 할 수 있고요. 직접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